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2기가 시작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첫날부터 시험을 볼 수도 있는데 왜 첫날부터 시험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과 또는 아쉬움의 눈빛이 좀 느껴지긴 하지만 첫 시간은 단원의 경계를 허물어서 이제 좀 하나의 사례로 쟁점을 구성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의 학습의 역사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됐던 게 이거를 이제 오염시키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 역기능이 이제 여러분의 학습에 굉장히 저해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행정쟁송법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제 행정쟁송법 전반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는 쟁점을 이제 정상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2기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야지만 이제 완벽한 현출로 정착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랑 아무튼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웬만한 행정쟁송에 관련된 쟁점들을 다 통찰을 하니까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것이 이러한 체계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파악된 그 쟁점은 여러분이 오늘 아무튼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 세모라는 걸로 인지를 하고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현출의 안정적인 궤도로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행정쟁송 전반에 있어서 그러한 쟁점들이라는 거 그걸 거시적으로 한번 소팅을 해보면 이렇게 기승 이렇게 네 가지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기라는 게 이제 소송 요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승이라는 건 이제 소송의 기술이에요. 이거는 이제 본안 판단. 그 다음에 이거는 판결, 효력, 뭐 이런 거죠. 그쵸? 그러면 작년에 여러분들 시험을 복귀해 보면 작년에 이제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작년에 소송 요건 중에서 뭐가 나왔냐면 대상 적격 나오고 그 다음에 원고 적격 나오고 제소 기간 나왔어요. 그다음 뭐 당사자 소송이 나왔다는 것도 이제 여기다가 넣을 수 있죠. 그다음에 소송 기술에서 나왔던 게 이제 소송 기술이라는 건 소변경, 뭐 집행정지, 그 다음에 관련 청구 병합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건데 작년에는 이제 관병청이 나온 거예요. 본안 판단이라는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절차적 심리설이니까 요거 빼고는 우리가 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본안에 관련되는 내용인지는 이제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결이라는 것은 판결의 효력 중에서 작년에 이제 출제가 됐던 거, 작년에 출제가 됐던 거 이제 기속력 출제가 됐고, 간접강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이제 여기서 안 나온 거고, 뭐 이건 잘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통 한 60에서 70. 그 다음에 여기서 20에서 30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어 왔고 올해는 아마 승에서 관병청을 본격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소변경 뭐 이렇게 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라는 것도 채점자가 출제를 한 다음에 그 출제에 대해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그건 좋은 그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승 결과 관련해서 어느 만큼의 밸런스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통찰하는 그런 인사이트가 여러분 2기 때는 되게 중요한 거고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뭐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 뭐 협의의 소해이익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69개라고 제가 인위적으로는 구분해놨지만 거기에 있는 쟁점 속에서 기승전결 어디에 체계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각각의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세모로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쟁점이 있다면 그것을 정상화해서 이제 올바른 현출 단계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보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례를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검토 사례를 한번 보시면 기재부 예산 편성 프로그램 개발 공공 입찰 공고에
갑을병 3개의 업체가 지원을 했고 기재부 장관 이게 원처분청이거든요. 이제 원처분청을 우리는 뭐 둘리 이렇게 해서 통칭을 해 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낙찰자인 원고 갑이 납품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해서 갑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정지, 그렇죠? 6개월이 부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입찰 참가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게 처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행정행위적 관점에서는 부작위 하명 써보세요. 부작위 하명이에요. 보통은 이제 하명이 많이 나오죠. 근데 하명은 급부 하명, 돈 내라는 거. 그다음에 참으라는 수인 하명. 그다음에 이렇게 뭐 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위 하명이 있죠. 수인 하명 같은 경우에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은 수인 하명 플러스 집행행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승전결과 관련된 쟁점으로 여러분이 1순환까지 배웠던 내용을 오늘 한번 다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단원의 경계를 허물어서 많은 쟁점을 다루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2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은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쟁점 중에서 내가 제일 약한 세모에 해당하는 쟁점이 어디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걸 여러분들의 요론이나 아니면 369 교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기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험에 오늘 시간에서. 자, 참조법령을 보시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게 법률이에요. 법률. 그 다음에 밑에 시행령이 있죠. 이게 대통령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죠. 이게 부령 총리령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합해서 법규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법규명령. 근데 우리는 시행령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시행규칙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 시행규칙 안에 거기에 보면 일반기준, 개별기준 해갖고 별도의 표가 있죠. 이걸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재처분 기준.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냐면 협의의 소해이익, 가중적 제재사유의 전제요건 파트에서 배웠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행규칙이 중요하다. 그러면 행정청인 둘리가 국민한테 뭔가를 이렇게 공권력으로 때리기 위해서는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참조법령에 있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이 법규에 근거해서 이렇게 뭔가 때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치행정. 법으로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행정기본법 8조에 적시가 되어 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1기까지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이런 사례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서 법규에 근거해서 행정청은 처분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승전결 들어가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법령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자, 거기 시행규칙에서 일반 기준에 가목 있죠. 가목.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해서 늘릴 수 있다. 거기다가 언더라인 해보세요. 늘릴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중적 제재 사유에 대한 전제 요건을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에서 박아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전제 하에서 우리가 이제 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요건이고 이 소송 요건은 판사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만약에 이게 흠결되면 각하. 그렇죠? 영어로는 이제 디스미스라고 하는데 각하가 되는 거예요. 본안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원고적격부터 보면 여러분 원고적격으로는 우리 행소법 이제 12조 전단에 보면 요건사실 중에 법률상 이익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말 자체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기본법 8조에 따라서 법규에서 근거해서 처분을 때리니까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련되는 법령도 있을 것이고 법규죠. 이게 법규. 거기서 어떻게 보호하는 이익일까요?
얘를 위해서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이익이 있어야지만 걔가 원고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인 거고, 경쟁업체인 을과 병에서 아니 갑한테 입찰 참가 자격 정지 요 정도만 때리면 되겠어요? 더 세게 때려야지, 죽여버려야죠, 뭐 이렇게 하면서 취소성을 제기했다. 그게 과연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국가계약법과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그런 이 사람의 뭐라 그래야 되죠? 이김질? 뭐 그 다음에 배아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상식이고 여러분의 리갈 마인드고 그게 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일반적 이익인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추상적 이익인 거고 간접적 이익인 거고 뭐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의 근거 법령, 관련 법령,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에 확립된 법리예요.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에 대한 해석을 우리 학설은 뭐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익설, 소송상 보호이익설, 뭐 적법성 보장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요건사실에 있는 네이밍 그대로 법률상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라고 보는 판례 입장이 다수설, 그 다음에 판례 입장이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경쟁업체인 을과 병에서 더 세게 때려야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땡깡이죠.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원고 적격이 부정돼서 이런 애가 제기하는 소송 제기 자체는 각하가 된다라는 게 원고 적격의 법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법률상 보호 이익설에 따를 때 결국엔 그 법률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그렇죠? 그게 이제 근거 법률, 관련 법률 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명시적 조문이 있으면 당연히 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석상 도출될 수 있다면 걔는 된다라는 게 판례의 기본적인 법리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법률의 범위와 관련해서 이제 근거 법령, 관련 법령이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국가계약법과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근거 법령, 관련 법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는 갑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갑. 얘는 이러한 침익적 처분의 직접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계약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얘가 이렇게 뒤통수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처분의 직당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이 당연히 인정되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게 법치행정의 원칙이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처분에 대한 제3자에 대해서도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러한 간접적 이익이어서는 안 되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제3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엔 그거에 대한 타입을 우리 법원은 경업자와 경원자, 그 다음에 인인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가장 전형적인 제3자의 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원고 적격 논의에서 이게 이제 총론 파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1기 때 다 정리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갑 회사의 주주하고 직원도 한번 볼까요? 주주하고 직원이 때려 맞은 건 아니죠. 근데 주주하고 직원은 어떻게 돼요? 갑 회사가 이렇게 때려 맞게 되면 주식이 떨어지니까 배가 아프죠. 그 다음에 직원은 성과상여금이 줄고 월급이 주니까 불안하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잠이 안 오는 사실상의 이익이 과연 이러한 국가계약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걸 법으로 어떻게 규율할 거예요? 안 되죠. 그럼 그게 합리적 해석에 의해서도 도출될까요? 사실상 어렵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주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직원이 이 회사가 다 완전 쫄딱 망하고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회사 자체는 다툴 의지가 전혀 없고 번아웃 되었고, 그 다음에 주주하고 이러한 직원만이 다툴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아니면 이제 뭐 마포대교로 갈 상황이다. 자살하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인간적 도리로서 합리적 해석에 의해서는 인정할 필요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법인 자체의 존속이 예를 들어서
망해가는 상황이라면 구체적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 해석에 의해서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판사의 원고적격 판단과 관련된 알고리즘의 그러한 플로우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원고적격과 관련된 법리다. 그러니까 근관계직구라는 이 법률상 이익설에 대한 의미 자체를 법치행정의 원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기 때 가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암기를 바탕으로 하기 위한 이해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권법소적이니 근관계직구니 이러한 두 문자를 기반으로 한 일반론의 기계적인 현출이 중요한 거예요. 뭐 이러한 이해는 여러분들 연기 1기 때 의미가 있는 거고, 이해 잘한다고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이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아니라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내가 이 암기에 있어서 좀 부족한 이해의 부분은 이제 2기 때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고적격과 관련된 법리고,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경쟁업체 을병과 그 다음에 갑회사의 주주하고 직원이라는 애들은 사실상 여기에 포섭되는 제3자는 아니잖아요. 기타 등등의 제3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경업자의 의미와 경원자의 의미와 인인소송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얘네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논의는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저 총론으로 들어가서 포섭으로 끝나는 거지, 여기까지 오면은 그건 뭐예요? 그건 나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된 개념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에서, 작년에는 경업자에서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올해는 경원자에서 중요한 판례도 있고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 경원자에 대해서 다음 주에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면은 답안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총론에서 권법소적, 뭐 근간계직구 법률의 범위와 관련해서 민법부터 뭐 헌법, 절차, 규정 뭐 이런 거 다 때려 넣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제3자의 유형에서 뭘로 와야 돼요? 경원자에 대한 일반적 의의, 그 다음에 판례의 태도 넣고, 그 다음에 당해 사안이 경원자에 해당이 되는지랑, 경원자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원고적격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원고적격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는데, 강론까지 갈 사안인가 아니면 총론에서 마무리가 될 사안인가를 구분해야 되고, 당해 사안은 총론에서 그냥 끝나는 사안이죠. 여기에 해당이 되질 않으니까 그러면 총론에서 그냥 근간계직구만 때려 박으면 되는 거고, 근간계직구가 아닌 뭐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이라든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라서 얘는 원고적격이 없다, 그렇게 끝나면 되는 거지. 괜히 여기서 뭐 끌려고 막 억울로 하다가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인 거죠. 알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현출 전에 다 점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기 때 제가 본 것처럼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경원자가 돼버리면 바로 원고거든요. 원고적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원자라는 것의 본질은 타방에 대한 허가인데 그게 나에 대한 불허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의 직접 당사자예요, 얘는. 그러니까 직당은 무조건 원고적격이 있다라는 요거하고 연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원자라는 건 경원자라는 그 자체만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지, 여기서 다시 계직구를 따지거나 아니면 경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직구가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이러면 뭐예요? 이 경원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꽈락이죠, 사실은 이런 거. 그러니까 1기 때 본인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이런 레슨을 주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점검이 되어야 돼요. 자, 원고적격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끝났어요, 원고적격이. 그 다음에 이제 대상적격. 대상적격은 우리 행소법 2조 1항 1호하고 그 다음에 19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대상적격. 근데 여러분 이제 2기니까 대상적격을 문제에서 출제를 하면 딱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대상적격은. 만약에 대상적격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럼 경우의 수가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프로치를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골라가면 되죠. 첫 번째는 이 대상이 되는 문제가 행정행위인 경우가 있어요. 행정행위.
이렇게 행정행위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 작용 속에서 가장 성골이 행정행위거든요. 행정행위. 얘는 이제 행정청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하는 법률상의 공권력 행사라는 징표를 갖고 있는 애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얘가 취소의 대상이 돼서 소송으로 건너면 얘 값이 뭐가 되냐면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행정행위는 여러분으로 대체시켜 보면은 법률행위거든요.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사실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행위 뒤통수 맞은 거를 취소할 수는 없죠. 사실행위는 취소가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학교개법학원에 계약을 한 거, 이거는 여러분의 권리가 있고 학원에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급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는, 강의도 듣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면 뭐예요? 그건 법률행위니까 취소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졸고 있단 말이에요. 졸고 있는 거는 취소가 안 되죠. 아이씨, 막 그럼 자기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취소인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취소될 수 있다는 건 행정청이 하는 이러한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다는 거는 똑같은 거니까 결국 얘만 취소가 되는 게 원래 논리적으로는 맞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국민이 섭섭하잖아요. 기타 행정 작용에 대해서는 법원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 구성은 결국은 엔드 스테이트는 그래. 케바케로 갈 수가 있는데, 논리 구성은 학설은 이제 일반적으로 가는 거고, 판례는 구체적 개별적인 어떤 레퍼런스가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때그때 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행위라 그러면 이건 무조건 뭐예요? 이건 무조건 처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학설을 쓸 필요가 없어요. 행정행위라 그러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행정행위가 뭔지 잘 몰라요. 안 배웠으니까. 그렇다고 저도 연기일기에서 행정행위는 이런 종류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잘 안 가르쳤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판례에서 그냥 행정행위랑 한 부분만 우리가 그거 외우고 하면 되지, 그게 시간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알고서 접근하는 거는 너무 투머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정행위, 당의 판례는 행정행위여서 그렇게 갔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만 그냥 행정행위라고 가면 되는 거지, 행정행위를 별도로 배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조건 처분인 거죠. 그럼 여기에 학설이라는 건 사실 무익적이에요. 무익적. 근데 내가 보니까 기억이 안 나. 그러면 학설을 좀 쓰긴 써야 될 것 같아. 불안하니까. 그러면 한 2줄 정도만 집약적으로 써주는 거죠. 여기서 뭐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의 학설을 뭐 깊이 있게 쓸 능력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원설, 2원설, 뭐 형식적 행정행위 개념설, 뭐 쟁송법적 개념설, 그냥 그것만 아주 집약적으로 한두 줄 정도만 딱 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상 학설은 무익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죠. 그럼 결국엔 판례로 여기서는 승부를 쳐야 돼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처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처분성 판단 기준. 이 처분성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행정행위가 처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반대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구법공, 이게 처분이라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의 실질적인 결련성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법치 행정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상대방과 이해관계인 태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규범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고찰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법불 법태규의 관점에서 내가 처분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 그러면 이건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해사안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구법공에서 비벼주면 되죠. 여기서 비비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출제자가 의도하고 있는 문구가 들어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인 기재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뭐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어떤 태도를 갖게 돼요? 신뢰를 형성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뭐 행정기본법 12조인가? 거기에 있는 규범적 관점에서 이는 또 처분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엔드 스테이트는 당의 행정행위 중에 강학상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뭐 확인이다 또는 부작위 하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처분이다.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의 사안은 뭐예요? 부작위 하명으로서 당연 처분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다시. 자, 행정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처분인 거예요. 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취소할 수 있는 건 법률행위뿐이기 때문이다. 그럼 행정청이 하는 일종의 공권력적 법률행위가 행정행위니까 얘도 당연히 취소의 대상이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학설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익적인데 헷갈리면 두 줄 정도 써준다. 그 다음에 판례는 처분성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행구법공이 기본 베이스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법불법태규라는 요 판례는 무조건 써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비비면 되는 거죠. 행구법공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이고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처분이다. 그래서 강학상 모기 때문에 처분이다. 강학상 부작위 하명으로서의 처분이다. 라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행위가 아닌 경우가 있죠. 행정행위가 아닌 경우. 이가 아닌 경우.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예요? 이게 권사란 말이에요. 권사.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학설이 의미가 있잖아요. 이때는 학설을 빠뜨리면 감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권사와 관련된 처분성 판단에 대한 학설 강론을 꼭 써줘야죠. 그래서 수인 하명 플러스 집행행위 이렇게 된 그 학설 두 번째 있죠.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 학설 세 가지가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판례는 똑같아요. 여러분 판례는 기본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니지만 행구 법공의 관점에서 최대한 비벼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법불 법태규의 관점에서 비벼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잘 비비면 결국에는 이게 처분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대상적격을 물어보는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의 당해 처분인 부작위 하명 이거는 1번의 논리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줄 하이픈 한번 보세요. 공정위에서 만약에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재부 장관이라는 이렇게 둘리가 있는데 여기 공정위에서 야 얘가 좀 이상한 애야. 그러니까 얘한테 이렇게 해 라고 이렇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요청하기로 결정을 한 거지. 그러면 사실은 얘 관련된 입찰 참가 자격 정지라는 권리 의무의 변동은 어디서 빵 터졌어요? 얘가 때렸기 때문에 터진 거지 얘가 얘한테 때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행정청의 내부적 중간작용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권리 의무 변동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하는 법적 행위라는 이 관점에서는 나가리가 되는 거죠. 흠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강학상 행정행위라고 포섭되기가 어려운 사안인 거죠. 그러면 행구법공이 아닌 나가리이기 때문에 얘는 처분이 아니냐? 아니죠. 여기까지 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공정위에서 요청을 하면 얘는 100% 하겠죠. 그렇죠? 그 공정위에서 요청을 해서 100% 할 텐데 굳이 2단계까지 와서 다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까지는 뭐 하라는 거예요? 뭐 머리도 빠지고 암도 걸리고 그런 상태에서 결국 이때 와서 다투도록 하는 게 그게 맞냐라는 거죠. 그런 건 법치행정의 원칙의 관점에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법 관계를 조기에 확정시켜서 불가쟁력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확정을 시키면 행정도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불 확수. 이게 법치행정의 원칙과 관련된 또 세부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이거를 처분으로 봄으로써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얘를 해소시켜 주니까 그게 얘한테 더 좋은 거잖아. 굳이 얘가 요청 결정했다는 걸 알고 있는 갑에게 그거 참고 이때 가서 다투도록 한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종양이 발견됐어. 근데 지금 그 종양 떼면 안 돼요? 참으세요.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게 국민한테 그게 할 짓인가 행정청이? 그건 법치행정 원칙에 맞지 않잖아. 그러니까 법치행정의 원칙의 관점에서 이 상태에서도 다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두는 게 그게 진짜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판사로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을 인정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작년에 나왔던 판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케이스의 접근 방식에 의한 처분성 긍정인 거죠. 내부적 중간 행위이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과 관련된 논리 구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부적 중간 행위는 원래는 법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성이 부정되는 게 원칙이겠지. 그런 상태에서 원칙적 판단을 했던 판례들을 써줘야죠. 예를 들면 각군 참모총장이 뭐 명예전역수당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때려야지 얘가 명예전역수당 뭐 결정 요청했다는 건 내부적 중간작용이니까 그건 처분이 아니었던 거야 라는 판례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적사항 공개 조치와 관련해서도 각 지방병무청장이 병무청장한테 우리 동네에 있는 병역 의무 기피자는 얘네예요 라고 내부적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부적 중간작용이니까 처분이 아니라고 봤었죠. 그건 왜 그럼 아니라고 봤을까요? 굳이 그 단계에서 다퉈서 크게 나아질 게 없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안 봤던 거지. 그러니까 조불 확수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안 봤던 거고, 아니면 생각조차 안 했던가. 그렇죠? 그런데 이 사안은 어떠냐. 거기서 본 것처럼 분쟁을 조기에 실효적으로 해결해서 불가쟁력을 통한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 보장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 라고 했던 게 이제 요 판례의 또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처분성을 인정했던 또 판례가 뭐가 있었어요? 세무조사 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배제, 뭐 그런 것들이 동일한 결로 법불법태규의 법치행정의 원칙 조불확수의 관점에서 처분성을 인정했던 판례의 어떠한 대표적인 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련 판례 때려놓고 당해 판례에서 조불확수의 요건사실 적어놓고 관련 판례 그 다음에 당해 판례 요건사실 비벼서 당해 사안에서 결론 도출하면 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에서 출제 가능성은 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더 많겠죠. 그렇죠? 학설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법벌법태규의 관점에서 처분성도 판단해줘야 되니까. 그럼 대표적인 예시족에서 뭐가 있을까요? 인적사항 공개 조치 있잖아요. 거기서도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 인적사항 공개 조치라는 것은 권사지만 얘를 인적사항 공개하기로 하는 그러한 결정이라는 행정행위, 그 다음에 공개라는 집행행위 이렇게 관념적으로 구분해서 이게 행정행위니까 처분이야 이렇게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논리로 간 거죠. 일종의 권사지만 그렇지만 행구법공에서 이렇게 행정청의 구체적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하는 공법적 행위라고 해갖고 인적사항 공개조치 요게 행정행위니까 처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더 비벼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인적사항 공개조치에 대해서 만약에 인용 확정이 되면 기속력이라는 행정소송법 30조상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기속력을 획득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이거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소송으로 돈만 뜯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맞느냐 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은 처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 행구법공에서 한번 비벼주고 다시 한번 여기서 비벼주는데 이 법치행정의 원칙이 가장 많이 쓰였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판례의 그러한 상황 요소가 규범적 관점.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라고 안내 고지서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에다가 제시문에 그걸 깔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법벌법태규 여기에 포섭하라는 출제자의 의도구나 티키타카 해가지고 딱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규범적 관점 뭐 이렇게 간다라는 거, 이게 이제 대상 적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봐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을 때릴 수도 있어요. 원래는 입찰 참가 자격 정지를 때리는 게 맞는데 과징금으로 이제 변형해서 때릴 수도 있죠. 행정청이. 그래서 이제 과징금을 때렸다. 그렇게 되면 이제 증액경정 처분이 있고 감액경정 처분. 경정이라는 거는 숫자를 수정하는 걸 경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증액경정 처분은 늘린 거고 감액경정 처분은 줄인 거죠. 그러면 증액경정 처분을 다투는 게 똑똑한 사람인 거고, 감액 너 왜 깎아줬어 라고 시비 거는 건 이상한 애잖아요. 그러니까 감액된 종전 처분을 다투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 그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 여러분 1기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증액 처분 다투고 감액경정 처분이 아닌 감액된 종전 처분 다툰다.
다음에 이제 원처분주의가 있죠. 여러분 원처분주의. 당해 사안으로 가면은 이제 기재부 장관 얘를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 입찰 참가 자격 정지 여기 3개월이었네. 그래서 3개월 때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가 법원을 바로 가지 않고 이건 법원 안 가도 되죠. 그러니까 행정심판 안 가도 되는 임의적 전치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중앙행심위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중앙행심위. 이걸 이제 고길동 이렇게 바꿀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를 고길동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가 이걸 과징금 500으로 변경하라라는 변경 명령 재결을 때렸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징금 500도 낼 돈이 없는 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얘도 행정청, 얘도 행정청. 이거 처분인 거 당연한 거고 얘도 강학상 뭐냐면 이게 확인이에요. 확인. 아까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행정행위니까 F 행정행위 처분. 둘 다 처분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처분인 거고 얘도 처분인 거지. 근데 만약에 위법성에 관련해서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법원으로 갔을 때 판결의 모순저촉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판결의 모순저촉이 발생한다는 건 판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뢰도를 잃는 거니까 이제 법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판결의 모순저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띄워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땡기는 거죠. 그러면 이 교집합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띄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원래 처분이었으니까 항상 가는 거고 얘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한테는 없는 얘의 위법이 있다면 얘한테도 시비를 걸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는 원처분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처분주의의 요건 사실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법이라는 틀은 우리가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관점에서 살펴보거든요. 이게 이제 본안 판단의 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길동 자체의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관점에서 위법성이 있다면 고길동도 피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관통하는 되게 중요한 행심법 조문이 있는데 행심법 47조 2항을 보면은 고길동은 올려치기가 안 돼요. 여러분들 고길동이 올려친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새끼들 뭐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하고 얘가 올려치고 그럼 얘한테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도 안 가겠지. 그렇게 되니까 얘는 반드시 깎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익 변경 금지. 그러니까 행심법 47조 2항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과징금 500으로 깎아준 거죠. 여러분 영업정지 3개월 당하는 거랑 500으로 카바치는 거랑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이게 깎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원처분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위법성의 레벨로 볼 때는 둘리와 고길동 중에서 만약에 고길동 자체에 고유한 위법으로 위법성이 얘가 더 클 때만 얘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당해 사안은 그런 사안이 아닌 거죠. 재결 자체에 대한 고유한 위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고길동을 상대로 피고로 과징금 500 변경명령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가져갔다. 법원으로. 그렇게 되면 각하의 기각이에요. 기각인 거지. 왜냐하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니라고 거부하는 거니까 기각이라는 게 19조 단서 위반 기각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뭘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얘는 아니고 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피고가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3월 1일자에 처분이라 그러면 3월 1일자에 처분이 되는 거죠. 그러나 변경됐으니까 과징금 500만 원으로 변경된 3월 1일자 원처분이 되는 거죠. 그럼 제소기간은 고길동을 거쳤으니까
그러면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원처분주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이냐 아닌 경우이냐 그거를 잘 봐야죠. 원처분주의가 이렇게 출제하면은 이제 여기 신림동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는 분이 있겠죠. 나는 못 쓰는데. 그럼 빨리 바꿔야죠, 사실은. 그쵸? 이거는 아주 평타의 문제란 말이에요. 평타. 자, 요런 사안을 한번 응용 문제로 볼까요? 응용. 예를 들어서 둘리가 있고 갑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신청을 했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수리. 수리를 하니까 이제 인근 업체인 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취소 심판 청구. 왜 이거 수리해줬어? 라고 해서 고길동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서 만약에 얘가 인용 재결을 했다. 그렇죠? 인용 재결을 한 경우에 취소 심판 청구를 했는데 수리에 대해서 인용 재결을 했다. 그때 갑이 고길동을 피고로 소재기가 가능한가? 이런 문제를 한번 응용으로 낼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신고가 나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고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가 있죠.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 이게 행정기본법 34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행정절차법 40조에 있죠. 근데 당해사안은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예요. 만약에 전제 요건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면 이 수리 처분에 대해서 얘는 인용 재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하 재결을 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의 처분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수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권리의무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얘가 각하 재결을 해야 되는데 인용 재결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그걸 알고 야,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고길동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각하해야 할 사안을 본안까지 들어간 거는 고길동이 잘못한 거지 둘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신고라는 부분에 대한 쟁점에서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원처분주의와 관련된 쟁점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된 거고, 그러면 원처분주의에 대한 일반론 통해서 과연 이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논리 구성을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3기 때 여러분 문제로 출제를 할 거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2기 때 요 판례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갔던 변경명령 재결과 관련된 원처분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처분주의의 가장 베이스인 거고, 거기서 이제 좀 나아가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냐라는 그런 베이스 하에서 반드시 풀 수 있는 그러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애매하게 알고 있다. 예를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에 대해서 한 글자라도 바뀌면 틀릴 정도의 불안한 상태. 그렇게 되면 이게 흔들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우리 교재에 있는 사례예요. 알겠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앙행심이 고길동이 취소 재결을 때렸을 때 일부 취소, 변경, 명령, 재결 모두 다 행정심판법 47조 2항에 따라서 어떻게 한 거예요? 깎아준 거니까 고길동이 빌런 짓 한 게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 기각 판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각하 X 기각 동그라미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각하 X 기각 동그라미. 왜 그래요? 본안까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들 1기 때까지 배웠던 대상적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행정행위인 경우에 대상적격, 행정행위가 아닌 경우에 대상적격, 그 다음에 원처분주의, 이 세 가지 이거를 대상적격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되게 봤던 것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이익. 협의의 이익은 뭐예요, 여러분? 협의죠, 협의. 그러면 광의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원고적격이 있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당연한 현실적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있으면 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게 추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소법 12조 후단은 아주 불친절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협의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소멸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례 해석을 통해서 협의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그러니까 아까 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건 원고적격이 있으면 얘는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유 해서 여러분들이 두 문자로 외웠던 게 이제 소원해효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경우, 권리 침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하다 그랬죠. 분쟁 해결에 보다 유효적절한, 그렇죠? 유효적절한 다른 구제 방법이 있다면 협의의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라는 거. 이게 부정이에요, 부정.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도 인정이죠. 예외적 인정이라는 부분도 판례에 따라서 법리가 어떻게 됐냐면 부가권반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부수적인 이익이 별도로 있다면, 그 다음에 가중적 제재 사유의 전제 요건이 된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권리 침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다음에 반복 가능성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의 경우에 있다. 4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의 소의 이익과 관련된 판례의 법리는 기본적으로 4 곱하기 4의 경우의 수에 대한 논증이에요. 논증. 그럼 당해사항은 뭘까요? 지금 영업정지 3개월이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 문제로 해서 여러분이 논증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의 소의 이익의 의의라는 걸 써주고, 그 다음에 취지 이런 걸 써주고, 기본적으로 협의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에 일반론을 쓰고, 그렇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일반론을 쓰고, 포섭으로 들어가서 4 곱하기 4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쓰는 건데, 당해사항은 이제 이렇게 소멸했다라는 거,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어디에 걸리겠어요? 당연히 아까 여러분한테 힌트를 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 기준에서 거의 가중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으니까 가중적 제재 사유의 전제 요건이 된다는 이거랑 이제 연계해서 쓰는 거에 대한 포섭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시행규칙 형식 제재 기준.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게 이제 부가적인 쟁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시행규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얘는 법규명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헌법 95조에서 얘는 법규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법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규범성, 판사가 반드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의무를 구제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애예요. 근데 이 제재기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원래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 원래는 행정청 내부에서 둘리의 가훈인 거예요. 가훈. 지네 집에서 보기로 했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 판사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법규명령이라는 박스 안에다가 지네 집에서 보기로 했던 가훈을 넣어놓고서 지금 판사한테 야 너도 우리 집 가훈 지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박스가 근사하니까 그냥 그 박스대로 해서 그걸 지키면 찐따죠. 내가 왜 너한테 너의 집 가훈을 내가 지켜야 돼? 나는 나의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비례의 원칙이나 기타 나의 어떤 법리에 따라서 가는 거지, 네가 만든 니네 집 가훈에 내가 박스만 포장이 근사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거에 바인딩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실질설에 따라서 재판규범성을 부정하는 게 우리 판례 확립된 법리예요. 그러니까 재판규범성을 부정하니까 어때요? 내가 볼 필요가 없는 거지. 네가 아무리 거기 가중이 된다라고 이렇게 뭐
써놨다 하더라도 그건 니네 집 가훈이잖아. 내가 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보면 가중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논리죠. 내가 안 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얘기죠. 자기가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한테 가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단순히 자기가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 외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판례는 협의의 소외이익을 부정했죠. 안 된다. 그때 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약간 아닌 것 같아. 예전에 뭐 제가 여러분 수업에서는 이제 꽝 같은 판결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기억나고 이제 내용은 기억 안 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현실적 자각을 해보니까 이게 인지 부조화였던 거지. 내가 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꽝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경된 판례는 결국에는 이게 가훈이라 하더라도 둘리는 이거에 따르겠죠. 가훈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은 가중적 제재 사유가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국민에게 그러한 가중적 제재 사유가 발생할 위험이라는 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구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의 소익은 인정된다라는 게 변경된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쓰면은 이제 중타가 되는 거고 변경된 전합체 판결에서 별개 의견이 있는데 이 별개 의견에 있던 이분은 헌법 95조에 보면은 법규명령이 있다 그러잖아. 포장이 중요한 거야. 인생은 가오지 이러면서 포장대로 가. 그러면 법규성 있잖아. 그러니까 포장이 근사하면 그건 명품인 거야. 이렇게 해서 그거대로 가니까 결국에는 그거대로 봐야죠. 그러니까 그때 협의의 소액이 인정된다라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지금 이해를 통해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 판례, 변경 판례, 다수 의견, 별개 의견 이렇게 가야 되고 여러분 검토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다수 의견대로 가면 되겠죠. 자, 그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협의의 소해이익 12조 후단에서 소계속 중 영업정지 6개월이었네. 6개월이 도가 됐다. 그러면 소원해효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갈 때 자, 이제 두 문자 중심으로 해서 집약적으로 이제 암기 상태로 전환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 권반에서는 제 수업 처음 듣는 분들은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죠. 이게 안 외웠는데 지금부터 외우면 돼요. 두 문자 다 합해봐야 30개도 안 될걸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더 되나? 뭐 아무튼 부가 권반에서 부가 아니라 뭐예요? 가중적 제재사유의 전제 요건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례에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구성한 건 그대로 가면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수적인 이익이 별도로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 또 해도 돼요. 이거는 유연하게. 다만 판례의 결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가는 거 반드시 뭐 이렇게 딱딱 형식적으로 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볼까요? 자, 소계속 중에 영업정지 기간이 도가 됐네. 장래 가중사유, 장래 제재처분의 전제요건이네.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제재처분 기준의 효력을 검토해서 협의의 소해이익이 인정된다라는 판례의 결론인데 다수 의견이 있고 별개 의견이 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논리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소원해효 부가 권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올해는 여러분 협의의 소해이익이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협의의 소해이익은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협의의 소해이익, 소원해효 부가 권반 이 컨비네이션을 완벽하게 대비를 많이 할 거예요. 2, 3기 때. 그래서 협의의 소해이익 문제를 좀 많이 풀 거예요. 알겠죠? 자, 10분 쉬었다가 재소기간 볼게요.